현대중공업그룹 IR 담당 성기종 상무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두 분께서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네, 제가 많이 배운 조선 뭡니까? 많이 배웠던 애널리스트셨을 때부터 제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을 가셔서도 현대중공업이 뭐 어떤 회사이고 뭐 이런 건 많이 네. 배웠죠, 제가. 네. 상무님께서는 어떤 후배 어떻게 이제 후배는 아니고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애널리스트 하면서 그리고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처음에는 제가 가르쳤죠, 조선에 대해서. 하지만 이후에는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네. 그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네. 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또 오늘 좋은 케미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조선업 이야기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주제 그냥 차라리 그냥 네. 저는 매도 맞고 가는 게 맞다고 네. 그냥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조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사실 이번에 상장 과정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 뭐 좀 언짢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어요? 네.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충, 분할 감은 상장하는 오지만, 과정에서 약간 이거 너무 쪼개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상무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주주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애널리스트였다면 아마 약간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런 리포트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대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반대 입장에서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뭐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대우조선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거의 발표를 하고 약 3년이 다 돼 갑니다.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1월 26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때 현대중공업 상장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하고 그러면 거의 2년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1월 말에 우리가 대우조선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인수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인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인수 조건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을에서 증자를 해서 그 돈을 1.25조를 대우조선에다가 3자 배정으로 증자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이 그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네, 결정이 안 나니까 한국조선해양을 증자를 해서 100%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에다 돈을 쏴주는 게 원칙인데 그 일을 못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고 패러다임이 바뀔 거를 한 1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어떤 그 초격차의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그걸 위해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연기가 되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은 증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가만 상황을 보시면 삼성, 대우, 현대 세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자금 여력이 안 돼가 투자를 과감하게 못해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증자까지 이번에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향후 몇 년 후에 정말 초격차를 벌이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주주들한테는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차입을 할 거냐? 그 당시만 해도 부채 비율이 우리 그룹 중에서는 상당히 낮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지만은 차입을 할 거냐? 아니면 상장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할 거냐? 그래서 분리를 하면서 아랫단에 현대중공업은 직접 돈을 취득을 했고 한국조선해양은 분사를 할 때 한 1조 정도 현금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추가로 향후에 구주를 매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자금 여력을 이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시킨 거죠. 아래에서는 생산 그리고 엔진 뭘 해서 현대중공업을
전 세계 1등 조선사를 만들어가고 윗단에서는 R&D 중심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회사로 가자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예, 그래서 좀 약간 핑계 아닌 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상무님께서 얘기하시기 조금 뭐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의 입지 네. 이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지.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아니 무슨 뭐 조선 뭐 사양 산업 아닌가? 뭐 무슨 뭐 초격차는 맞습니다. 무슨 초격차는 저게 반도체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배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수준의 배 만들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말이 맞나?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나? 네. 일단 잠깐 이게 질문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좀 길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네. 일단은 아까 저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1973년도에 73년도 중동전이 발발을 하고 네네네. 그때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했죠. 네. 물론 전쟁만 가지고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가 막힙니다. 근데 모든 물자들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나갔거든요.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수에즈 막스예요. 수에즈 맥스. 예. 수에즈까지만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수에즈 예, 맥스. 그래서 그게 한 17만 톤 정도 돼요. 예, 그때는 VLCC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VLCC, 베리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예, 그러니까 용어도 굉장히 VLCC 쉬워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네. 이름을 풀어보면 베리라지야. 매우 큰. 네,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사이즈가 그 당시에는 15만 톤, 16만 톤, 17만 톤 이런 사이즈였는데 그때 이제 중동전이 벌어지고 나서 수에즈 운하가 닫혀버려요. 네. 그러면 유럽을 통해서 대서양을 해가지고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가야 될 물량들이 원유가 그리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빙 돌아가게 돼요. 네. 그럼 운임이 한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럼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더블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옮기려고 그랬더니 옮기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톤마일이라 그러는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기존에 썼던 15만 톤짜리, 17만 네. 톤짜리 배가 수에즈 막스가 가기에는 물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하. 미국까지 가는데. 그러면 배가 더 필요하게 베리라지를 되잖아요. 해야 그래서 되구나. 베리라지 VCC를 만드는데 또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들 때 철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철판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공법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접 공법을 들고 와가지고 네네. 그때 시장이 한 50%를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동안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은 한 1년이면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는 2년 정도는 소요됐을 거고. 배 만드는. 그리고 그 잔고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네. 그래서 해소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았을까. 아. 인도되고 계속 하는 과정들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사연들이 나타나죠. 항상 근데 보면은 그런 큰 변화가 있고 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뭐 네, 지금 네, 생각해 네. 보면 베리라지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용접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 새로운 기술 네.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을 때가 네. 기업들 단에서는 진짜 큰 변화가 그렇죠. 그죠. 막 전 지각 세계 변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 세계 한 50% 이상 점유를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입지 이야기를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그렇게 배가 필요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과연 배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필요로 할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친환경. 그렇죠. 그거랑 바꿔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떠다니는 배가 한 10만 대 정도가 돼요. 10만 대. 작은 사이즈 빼버리고 네. 1000톤 이하 쪽으로 빼고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면 10만 대 정도가 되는데 2050년까지 모든 배를 친환경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2050년까지. 근데 지금 선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70%를 감축시켜라. 배출가스의 뭐 한 50%, 전체 이산화탄소 70% 감축시켜라라고 하는데 2050년까지 지금 어떤 그 배의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2050년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DF. 그렇죠. LNG DF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장착을 하게 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친환경이라는 게 계속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꾸 빨라지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에 아마 탄소 제로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LNG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9만 대 배가 다른 배로 바뀌어야 돼요. 그 지금 조선사가 몇 개냐? 우리가 제일 잘 나갔을 때 2010년도, 11년도 그때 조선사의 가장 폭발적인 시기였고 생산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인데 네. 2008년도 이후에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조선사들이
뭐 대략 한 1,000개였다면 가정을 할게요. 1,000개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약 한 3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가 지금 생산하는 조선사가 그 당시 한 28개 조선사가 등록이 돼 있었고 좀 큰 배를 만드는 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6개. 6개, 7개 정도 회사가 살아남았다.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네. 50여 개 조선사가 살아남아 있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한 70% 조선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도 빨리빨리 생성될 가능성이 낮고, 예, 그리고 캐파로 보더라도 한 50에서 60%가 줄어들었어요. 50% 이상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 배를 연간으로 300척 이상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예. 300척. 예. 언제 만들어? 네, 그러면 앞으로 30년이라 가정을 하더라도 9만 대, 10만 대 배를 다 10만 대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배가 약 한 3, 40% 되거든요. 네. 그럼 3, 4만 대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산술로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조선업의 지금 분위기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부터 저희가 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순차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드렸냐면 네네네. 여기 약간 댓글의 반응들이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반응들이 좀 있어서 네. 그냥 차라리 네네. 이것부터 하고 나서 이제 네. 조선에 좋아요.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 그래서- 편하게. 아, 예. 근데 질문을 잘하신 게 네네. 제가 꼭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조선사의 입지라는 게 전 세계 물건을 나르는데 아직까지도 뭐 드론이 발전하고 비행기가 발전하고 우선이 있지만은 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는 그럼요. 예, 아직까지는 대륙으로 이동해서 열차로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예, 그러면 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세계 한 10만 척이나 되는 배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는데 그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그쵸. 예,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선박들이 지금 운임이 오르잖아요.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잖아요. 오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만이 정체가 있어서 오른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라이너들의 해운사들이 담합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네. 또 슬로우 스팀이라고 그래서 배를 천천히 보내요. 아하. 예, 담합이라는 소리는 아이들링하는 배들이에요. 아하. 예, 10개 있으면 한 척 놀려버리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슬로우 스티밍 때문에 슬로우 스티밍 레이시라고 우리 이제 클락슨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현재 제가 한 15에서 한 20% 사이 될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 배들이 속도를 확 늦춰버려요. 10척 다녀야 되는 항로에서 한 서너 척이 배가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예. 투입이 돼야 되면 배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래 또 친환경 구조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규제를 하면 배가 슬로우 스티밍을 갈 수밖에 없어요. 50km 다니던 배가 컨테이너가 빠를 때는 한 45km씩 달렸어요. 50km 물리를. 네. 근데 지금은 한 25km, 30km. 네. 또 이제 안에 들어가서는 또 더 늦게 다녀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구나. 네. 그래서 운임이 지금 물동량의 증가 속도보다 운임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네. 네. 그러면 또 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또 제한적이고. 그러네. 예, 우리 회사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전에 많이 만들 때는 한 90척 정도 만들었어요. 2010년, 11년도에. 네. 지금은 40척 초반 정도. 아, 그래요? 절반밖에 안 되네. 네. 근데 그건 이제 공기로 따져보면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다 보니 조금 더 길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 캐파라든가 모든 게 다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늘어나겠지만은 그 많은 배들을 다 만들려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 조선사, 중국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조선사들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네, 망가진 조선사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을 거고 이제는 그만큼 투자해서 조선에 투자할 기업들도 별로 없을 거고. 그렇죠. 네. 네. 일본이 거의 사라진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그 소는 누가 키워 뭐 그런 거나처럼 배는 누가 만들어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배는 누가 만들어.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이제 배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이제 기술 격차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20년 넘도록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언제쯤 한국 조선사가 중국에 따라잡힐 거냐.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년 전에도 10년 정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최소한 네. 10년은 버팁니다. 어허. 지금도 제가 10년은 버팁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금방이라도 일본에 뭐 물리고 중국에 해가지고 막 뭐 찌부돼가지고 뭐 할 것처럼 뭐 그러다가 네. 잘 버티고 우리 기업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버텨낸 거 보면.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부분은. 바뀌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엔진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신기술에 빨리 맞춰서 적응하고 빨리빨리 변화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발전하는 우리 회사 자랑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러면 그만큼, 이제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좀 섭섭했던 거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섭섭했어도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초격차 그리고 투자를 통한 어떤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예, 싶은데 좋습니다. 네, 예, 그럴까요? 네. 네. 좀 이제 좀 투자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좀 더 이해가 네. 쉬운 쪽으로 네, 한번 네. 예, 질문을 해주시면. 예. 조선업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조선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업황을 지금 호황이냐 또는 뭐 정말 초호황기로 접어드는 초입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온 거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연초 들어서 발주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2분기 때 특히나 2분기 때 수주가 급증했었어요. 2분기 때. 예, 특히 2분기 때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급증을 했던 거고 그때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70% 정도 주가가 그때 올랐는데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수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못한. 예, 거의 한 7, 8개월, 거의 한 9개월, 10개월을 수주를 제로였었어요. 그리고 12월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를 조금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운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여력이 생기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발주를 내고 낸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 세 번째 이유로는 저기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해운사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돈을 버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제 시작한 거죠. 네, 뭐 또 하나 뭐 기타 다른 이야기를 든다 그러면 늘 아까도 이야기하시던데 쇼캐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구나. 네, 거기서도 현금 들고 있는 이 배사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선박도 투기적인 자산이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과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일 큰 거죠, 사실 배. 네, 엄청난 거죠. 예. 돈 10% 내고 그러니까. 배를 선박을 받기 때문에 집이 갭 투자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이게 10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네. 그러니까 집은 뭐 10억짜리 집이면은 뭐 전세 끼고 맞습니다. 얼마 뭐 이런 거잖아. 배는 근데 뭐 2천억인데 네네. 레버리지 엄청나죠. 2억 불짜리를 뭐 5%만 내고 만약에 발주 내고 나중에 그러니까. 성과가 10%만 올라도 그러니까. 5%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생기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거네요. 정리하면 세 가지가 이제 뭐 작년에 못해서 이제 올해 했던 한꺼번에 거. 몰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사들 그러니까 이제 배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들이 돈 버니까 한 신난 거야. 나도 한번 배 몇 척 더 해볼까? 장사 더 하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해운사들도 이제 좋은 배들 가지고 장사하라고 압박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배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배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았다. 예, 좋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재밌는 게 조선사들이 과거에 한번 너무 수주를 많이 받았죠. 그때 3년, 4년치까지 수주를 장고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초호황일 때 서로가 이런 호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예, 일본은 겪어봤지만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죽순격으로 조선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맞죠? 경쟁사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받고 관리 영업을 할 텐데 오징어를 관리하듯이 네네. 영업을 할 텐데 네네. 예, 갑자기 조선사들이 막 생기니까 수주를 왕창 땡겨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확 죽어버렸고 그걸 떨어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선사가 안 생겨요. 경쟁사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뀐 상태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새로 할수 없고. 친환경 신기술 적용된 선박을 만들기가 힘들고 정부가 지원 안 해줍니다.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남아있는 조선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10만 대의 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네, 30년 동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제 3년치를 잔고를 쌓았단 말이에요. 2.5년만 쌓아야지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성과가 높이 성과를 제한을 해도 들어오고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3년치라는 게 그러면 네. 보통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배 만드는데 큰 배가 1년 정도 걸려요. 1년 조금 더 걸려요. 네. 네, LNG 같은 경우는 약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 걸릴 야, 거고. 그러면은 3년치를 쌓아놨다는 얘기는 일감이 이렇게 그렇죠. 막 쌓였다는 얘기네. 2024년까지 풀로 채우는 거죠. 지금. 아, 지금 벌써. 그러면 수주가 좋은데 이게 잠깐 쌓아놓은 게 있어서 기지개를 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좋을 것 같은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선사들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계획 수주예요. 계획 수주. 계획 생산과 계획 수주. 1년 반이 안 될 때는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수주 받기 바쁘게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2년 반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계획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호황을 지금 철강업체들이 뭐 어렵다 휴강사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 어렵다 해도 포스코가 OP마진 20%인데요. 3조를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선사도 지금 이제 그런 시기로 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계획 생산과 계획 수주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정도 잔고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기존에 마진을 못 챙겼다면 이번에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그룹에서 8천억을 충당금을 쌓았단 말이에요. 2년 반치의 손실을 전부 다 이번 앞에다 땡겨놓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8천억 무조건 벌어야 돼요. 그래 본전이에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8천억 플러스 이익을까지 이제 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은 이거에다 곱하기 몇 배치의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그쪽 계산에 맞춰서 계획 수주를 하고 계획 생산을 하는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황이 과거에 보던 이런 호황이 아니라 아주 알찬 완만하게. 시간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크게 뭐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렇죠. 과거와 다른 좀 호황, 초호황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호황기가 조금 장기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네. 조선이라는 게 주변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가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인플레의 어떤 성향을 계속 띠게 된다면 이쪽도 조선 쪽도 그런 인플레의 수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네.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제가 그렇게 약간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승희님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사가 장사를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사실 조선업은 제가 그동안 봐온 입장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 뭐 중간중간에 아니 물론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철강 가격도 막 올라가는데 뭐 정가가 되네 안 되네 막 붙어 시간 너무 복잡한 일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상무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우리도 장사해서 돈 좀 벌자. 그래 꾸준하게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세계 1위 업체가 돈 좀 더 벌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죠. 네.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다면. 상무님이 보시기에도 포스코가 3조 번 거 보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철 주려고 할 때 포스코도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좀 맨날 올려줘요. 그래요. 가격 좀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네, 맞습니다. 조선회사도 이거 사오는 입장에서 우리도 힘들어. 계속 그런 거거든. 네. 야 근데 너희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좀뭐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같이 뭐 먹고 살자. 뭐 이런 이런 그런 쪽 거죠.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큰 흐름을 읽어봤으니까 아까 변수가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저희 변수는 좀 알아야 예측하고 대응할 수 그쵸. 있으니까요. 예.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가 아까 말씀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이제 묻어나는 이제 탄소 배출 그쵸. 쪽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ESG다 뭐다 이러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선박을 만들 때 친환경 선박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친환경을 가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득을 못 취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뭐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어쩌다 일어나다 보니까 뭐 ESG 평가도 좀 상당히 낮게 받고 있고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선박을 만들면서 ESG 평가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환경 변수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 환율이 가장 또 큰 변수예요. 100% 달러 결제예요.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지 전략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크게 움직이고 내부적으로도 규칙을 정했지만은 변동성이 클 때는 또 거기에 또 맞게끔 또. 그래서 환율이 가장 두 번째 또 첫 번째 변수일 것 같아요. 환율, 커머더티 막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매크로 세계-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경기잖아요. 물동량. 네. 물동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배가 많이 필요하지. 또 친환경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순서를 좀 늦춘다 이래 돼 버리면 배의 선박도 선주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발주를 내다가 또 쉽지 않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변수 중에 원자재, 환율,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부분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괜찮을까요?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죠. 아까 네. 8천억 정도에 우리가 지금 충당금을 쌓아도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돈 쌓았는데 아마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저희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향후 2년 반치에 대한 충당금을 쌓았던 거고, 예,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충당을 쌓았는데 더 오를 거라 그러면 충당을 또 쌓이겠죠. 근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어요. 예, 향후에 더 오를 거라 가정을 하고 환율도 어느 정도 선에서 갈 거라고 예측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 예측이 2년 지금은 3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원자재까지 떨어져 버리면 대박 내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계속 충당금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아까 유가의 어떤 큰 이렇게 위로 폭발하는 그런 게 안 생긴다 그러면 채광제 가격들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가정을 깐다면 우리도 이제 완만하게 성과를 올려가면서 충분한 이득을 취하면서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조선 쪽은 좀 더 안정적인 그림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랑 ESG도 변수가 아까 이제 중간중간 말씀해 네네네네네. 주셨는데 상무님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준비를 좀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세요. 있지만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변수들이 크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가져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전문용어로 스코프 1, 2, 3가 있는데 스코프 1은 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3로 가게 되면 채광석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 온 채광제를 우리가 덤탱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탄소 배출권으로 전가를 시키게 될 건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포스코가 다 질 거냐 그걸.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또 거기다 비용을 추가해서 우리한테 넘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또 이제 성과를 또 해운사에 넘길 거고. 네,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대한 해지 전략을 뭐 생각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해지를 해야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최근에 또 뭐 탄소 이런 그 먼저 전력난이라든가 원자재가의 급등 인플레 때문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갑자기 완화 정책을 쓰지 않겠냐 나왔다가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돼. 라는 이제 뭐 IEA에서 그렇게 발표도 하기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 각국 정부에서도 더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해지를 환만 해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탄소 배출 쪽도 아마 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근데 그러면 진짜 머리가 진짜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냥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예 뭐 금리도 보고 환율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도 금리, 환율,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그리고 3년 후에 배를 만들기 때문에 3년 후에 예,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분야고 사실 이제 조선 업종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업종을 공부하면 진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변수가 많고 변수가 너무 많고 어려운 거야. 뜻이죠. 그래서 사실 네,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조선업에 투자하기도 어려우시고 되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선업에 접근을 하기가 사실 네, 좀 어려운 네, 느낌인데 어렵죠. 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투자자에. 참 이게 조선산업이 짧게 아웃풋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주 긴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3년 후의 실적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밸류에이션 할 때.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누군가가 선두로 치고 나가는 놈한테 먼저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했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선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IPO라는 거를 좀 욕을 들어 먹더라도 약간의 좀 무리수를 둬서 IPO를 해서 자금을 1조를 땡겨서 그걸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ESG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조선은 중장대한 산업이고 이게 100억, 200억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의 뭐 우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도 1조 받아가지고 7, 8천억을 투자에다 쓰려고 지금 계획을 짜놓은 상태고 아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선수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투자 여력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M&A도 해야 돼요. 네. 해외에 있는 누군가를 남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조선에서는 계속 1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선두 업체를 골라야 돼요. 무조건. 맞잖아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특히 선투자를 해서 모든 기술을 앞서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사잖아요. 단독 조선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 군데서 지원 사격을 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미래 계획을 발표를 했죠. 미래 경영 계획을 그때 2030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어떤 수소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향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먼저 선행 투자를 해서 하는 회사를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선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 아웃풋도 3년 후에 나타납니다. 3년에서 네. 5년 후에. 근데 하는 업체와 안 하는 업체는 향후에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선행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저는 오히려 좀 길게 장투를 하신다면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예. 길게 보고 갈 거면은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이 예. 그걸 지켜보라는 기술에 어떤 말씀이시죠. 기술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향후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느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는 아주 미래라서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이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지나고 나서는 다 그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공부를 많이 하겠네요. 미래에 대한 네. 투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망이 불투명하고 아유, 무슨 뭐 배를 또 만드는데 또 돈을 더 드느냐. 그냥 뭐 요새 무슨 뭐 데이터고 막 이런 쪽이 훨씬 더 뭐 그렇다는데 네. 아, 그런 그래요? 거 있잖아. 근데 그 배는 누가 만들어 그러면 네. 전 세계적으로 배는 계속 필요한데 그리고 배는 계속 바꿔야 된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잘 해주신다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뭔가 그런 것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당연한 거죠. 예, 그거는 예, 지금 조선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계속 꺾이는 시장에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현대중공업도 한 5조 이상의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빚을 이제 다 탕감을 시켰는데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 예,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5조 이상을 벌어야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 보고 이제 이익이 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배당으로서 고객들한테 이제 투자가들한테 배당으로서 충분히 이제 하려고 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 회사 그룹 자산 정책이 30% 배당 성향을 지금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지주에서 한 70% 이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네. 현대중공업도 돈을 많이 벌면 많은 배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제 초격차를 벌여서 몇 년 후에 정말 다른 회사보다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부들이 사실 ESG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나 그런 걸 바꾸셔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그 이제 그 참 어떻게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네. 예. 솔직히 ESG가 우리 MSCI 평가에서 트리플 C예요. 그래요. 제일 낮아요. 조선사가 다 그래요. 그래요? 네,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우리가 분석을 다 하고 네. 그리고 지금 MSCI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선점들을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제출해놓은 상태고 SCI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그 갑 중에 갑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점수를 매겨 걔네들이 다 계속. 맞아요. 점수를 매기는데 참 좀 이상할 정도로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중대재해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뭐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든 그런 것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 있냐 기준도 없냐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냥 만드는 자기네들이 이제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보완을 다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선박적으로 계속 만들면서 자체적으로도 ESG에 대한 지금 뭐랄까요 조선사 중에서 일단은 선두로 지금 나갈 수 있고 나가려고 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조선사들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느린 거예요. 느린 거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규제라는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면 CCTV 달면 어때? 될 것 같지만은 또 노조 쪽에서는 못 달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디에 많구나. 예. 뭐 사적 그러니까 침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달 수 없는 구간. 그러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미리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이 좀 안타깝다. 예. 그래서 제 회사가 이제 큰 방향으로 스마트 조선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도 적게 투입되겠죠. 그쵸. 자동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친환경 또 자체적인 친환경 ESG 뿐만 아니라 효율도 높이면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아마 향후 3년 정도 후면 다 완성된 공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조선빅3도 수주 목표도 달성했고 수주 있어서 분위기도 좋은데 인력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력난은 제가 볼 때 인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3년치 잔고가 3년치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계획 없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지금 당장은 모든 걸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는 인력이 다 있어요. 벌써 과거에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량들은 이제 인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력난이라기보다는 인력 충원은 해야 됩니다. 충원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너무 좀 앞서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투자 전략 여쭤보면서 길게 갈 거면 그 기업이 어떤 기술에 어떤 투자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유가 있어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대응하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쉽지 한데 않은데 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가 그 담당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뭐 수급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그건 괜히 잘 말씀드리기 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괜히 어떤 그 움직이는 그런 지점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길게 보면 그게 예측을 같이 하고 공부해 갈 수 있지만 그게 좀 장기에서 중장기나 좀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좀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오히려 단기가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평가라는 게 가장 쉬운 평가일 수도 있어요. 네. 삼성, 대우 우리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이고 미포도 있는데 각각의 볼륨이나 시장 경쟁력 이런 것들을 배점을 잘 줘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과연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워낙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도 선정이 되셨고 오랫동안 또 분석을 하시면서 온담고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대해서 참 그 뭐 아픔도 많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또 뭐 대우조선 그때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인수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사가 정말 진짜 잘 돼서 우리나라 전 세계 1등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고 막 LNG선 만드는 거 막 그렇게 막 영상 막 보면서 그 남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질문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런 질문으로 드리고 했었던 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뭐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아예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저희도 이제 계속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또 상무님이 하실 수 있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놔라 이런 걸 지금 약속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숫자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뭐 배당이든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 IR이라는 게 이제 회사가 투자가들한테 대응하는 게 저는 전부가 아니라 생각해요. 오히려 투자가들의 목소리를 회사에 다시 전달을 해서 그렇죠.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IR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반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의 상황을 점점 대변하고 핑계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소리를 우리 경영진에 전달을 해서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뭐 상무님 지금 이제 댓글에 그런 반응을 지금 못 보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아마 이제 상무님이 오늘 댓글의 반응을 이제 가셔서 아마 이제 회사에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상무님도 어차피 이제 회사의 직원이신 거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셔서 경영진 분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 그래요,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도 변화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듭니다. 열심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네. 실제로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벌써 몇 주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부터 네네. 현대중공업 상장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왔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과제가 많습니다. 네. 대신에 여력은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지금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났을 뿐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고 제가 그 대변인으로서 위로 전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상무님한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서 오셔 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4달 전인가? 그쵸, 그때 그때 4달, 점심 5달 전이에요. 먹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점심에 먹으면서 이제 한번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때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 수소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어쨌든 수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한 5개월이 지난 거야. 근데 수소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지금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앞으로의 뭐 기업의 비전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의 수소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제가 회사에다가 사실 우리 회사가 좀 웃기게도 과거에는 제가 이 회사를 오기 전에는 수소가 내부적으로 거의 금지어다시피 했었어요. 회사가 어려운데 신사업으로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라는 어떤 큰 단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시장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회사에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고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수소에 관련 그러니까 친환경 시장으로 이제 경제로 가고 그러다 보면 수소가 가장 향후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흐르는 것 같다 해서 결정을 내리고 연 3월 달에 그때 이제 미래 우리 성장 계획을 발표했던 게 수소 계획입니다. 그룹 전체에서 어떻게 해서 그룹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각 회사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가장 앞단에 생산하고 운반 쪽이죠. 그걸 하겠다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서 예전에 우리가 풍력발전기를 만들다 실패는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접었지만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윗단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단에 밑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은 아니고 보이는 몇 각은 될 거고 바람갭인데 밑에 그걸 고정시켜 놓는 게 밑이 더 커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밖에 해양을 했던 업체밖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그쪽 전체 턴키로 우리가 하게 될 거고, EPC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이제 그 수소로 이제 변환시켜서 그걸 이제 육상으로 운반하는 작업까지 현대중공업이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운반된 거는 또 오일뱅크에서 쓸 수 있고 그 사이사이 전력 부분들은 일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첫과 끝을 다 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지금 준비들을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향후 한 6개월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향후 미래 계획을 또 지금까지 해온 거랑 또 이제 바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룹 차원에서 한 번 더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단적인 예로 수소 배를 과거에 생각할 때는 뭐 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생각할 때만 해도 수소 배는 2035년, 40년 돼야 그때쯤 돼야 나올 정도의 배다라고 생각했던 게 15년 지금은 2028년 정도의 배가
생산을 해야 돼라는 쪽으로 와 있어요. 아, 28년이요? 예. 어. 그 정도로 지금 수소로 배를 만들 수, 그러니까 수소로 만든다는 게 배라는 게 이제 수소로 운반하는 배와 수소 추진선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두 그때 가지가 있는 되면 거죠. 추진선이라는 거는 그 연료를 실어 나르는 배가 그 연료를 추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그러겠네. 네, LNG선이 돌아가는 LNG선은 지금 나오는 배들은 전부 LNG 추진선이에요. 네, 거기서 그 LNG 저 낮은 온도에서 아주 초극저온에서 그 액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걔는 기화가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는 거로. 아하. 네, 그걸 뽑아다가 추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료비가 안 드는 거죠. 그 수소배도 궁극적으로는 수소 운반선이 거기서 나오는 기화되는 에너지를 수소를 잡아다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가는 게 맞는데 네. 현재 연료전지 기술이 선박에 쓰일 정도의 연료전지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에 쓰는 거를 한 10,000개는 갖다 놔야 선박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소를 실어 나른다고 해도 수소 탱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지금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게 수소 탱크예요. 그러니까 그거 액화수소 탱커. 아.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아마 2023년까지인가 2023년? 2만 톤짜리 그 전에 일본에서 5,000톤짜리를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했는데 네. 우리 이제 2만 톤 규모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양이에요.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협력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그렇게 친환경으로 돌아가는 배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이제 싸질 텐데 지금도 DF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박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암모니아 또 선박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로 이게 암모니아도 그냥 저장하는 거.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암모니아 추진, 버닝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바꾸든지 해서 가게 될 텐데 그 배는 또 한 2천만 불 정도 더 비싸요. 2천만 불. 척당 한 200억 정도, 200억 이상이 더 비싼 배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점점 늘려가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좀 과도기 같아요 지금이. 네. 근데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을 발주를 냈죠. 미포조선에 첫 배가 지금 발주를 나왔어요. 그래요? 어디서? 저기 원이라는 회사에서 발주를 냈는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과도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테스트 베드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암모니아 선박은 또 일반 DF랑 또 다르게 이게 치명적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암모니아가 되게 그 독성이 독가스잖아. 그 독성이 높기 때문에 방구 냄새가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직접적이어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그 연료전지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면 그만큼 빨리 발전하게 되면 저기 수소 선박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인간들이 극복해야 될 상황이고 극복을 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급하면 해요. 지금 엄청 급하잖아. 기후 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기술이 개발이 안 되면 계속 바다에다가 이산화탄소 뿌리면서 다닐 거거든. 근데 그거 막으려면 누군가는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수소를 추진선이 됐든 LNG 추진선이 됐든. 나중에 어떻게 수소는 어딘가에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기름 옮기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기름 대신에 나중에 수소가 중동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또는 뭐 저기 LNG를 개질해서 만든 수소가 호주나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탄소 배출에 대한 유럽에서 풍력으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그렇죠. 가져와서 이제 또 떼야 되는 수도 있는 거고. 탄소세를 부과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가져와서 쓰는 게 더 싸겠다 싶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쉽진 않겠죠. 사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보면 참 이건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뭐 원유를 그렇게 사오느라고 되게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다른 거 막 반도체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그냥 번 돈 가지고 원유 사오느라고 돈 다 쓰고 이런 구조인데 이대로 가면은 수소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제가 예전에 또 풍력도 같이 또 맞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가지고는 하기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전체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이 그걸 받쳐주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렇다면 태양광 가지고 땅이 또 좁기 때문에 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악해요. 결국은 그 수소로 변형된 또 암모니아 수소로 변형된 에너지를 원을 사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언젠가는 생길 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게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미국 시장으로 보내려면 탄소세를 물든지 아니면 수소로 가져와서 그걸 하든지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막 바퀴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수소 선박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비행기로 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2030년 정도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2030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호석 팀장님이랑 인포맥스 랩을 진행하면서 ESG나 뭐 이제 친환경 이야기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조선업 회사들이 또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네. 지금은 해도 늦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네네네, 하니까 맞습니다. 좀 빠르게 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좀 늦게 나와요, 조선사들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워낙 이게 움직이는 것도 배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봐봐. 규모 자체가. 배가 움직일 때도 붕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배 만드는데 1년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사이클도 이렇게 그렇죠. 배 만드는데 1년 걸리고 수주 받고 수주 잔고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운항할 때 테스트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고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어렵네요. 응? 어렵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배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죠. 하고 네. 누군가는 또 만들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선사가 더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이제 약간의 호황이라 그럴까요? 좀 좋은 상태에서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을 1970년대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쵸. 수에즈 운하 얘기하면서 네. 수에즈 막스 그때의 기술의 발전 뭐 해가지고 베리 라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죠? 네네. 그러면서 그때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큰 기업들이 기회를 잡는다. 맞아요. 긴 그림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요. 응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2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선업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혹은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관님. 네,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셨고,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성장을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필요시에는 사실 주식을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조선해양이 또 갑자기 또 빛을 볼 시간도 있을 거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또 계속 그 방안들을 위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좋아요. 미포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꼭 조선만이 투자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에서 가다 보면 조선도 길게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매력 있는 저는 주식이라고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겠다. 그래서 조선을 사랑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셋 중에서 분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굳이 하나만 딱 고집해서 들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바뀔 때 그때 그 변화에 빨리 따라가고 빨리 선투자를 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1등 회사한테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프리미엄을 세계 1등 회사가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IR 측면에서도 네. 투자가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이게 기억이 나는 거는 IR이 회사의 입장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을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뭐 저희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시청자분들 중에 계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2부
1부죠? 아, 2부요, 2부. 네, 2부. 2부 함께 봤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저희 현대중공업그룹 IR 담당 성기종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